아휴, 요즘 코로나 때문인지 의욕도 없고 우울하기만 하네. 너 마음건강검진 받아보는 건 어때? 마음건강검진? 남들이 이상하게 보면 어떡해. 검진 비용도 비쌀 것 같고. 걱정 마. 서울시에서 만 19세 이상 서울 시민들에게 정신건강의학과 검진비와 상담 비용을 최대 8만 원까지 지원한대. 코로나로 많이 지치고 우울하잖아. 이럴 때 마음도 정기적으로 검진해서 예방하고 치료하자고. 좋아. 이젠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서울시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사업 문의는 가까운 보건소로.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문제적 뉴스를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새로 고침 대한민국. 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노영희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그냥 심플하게 대답을 하시네. 오늘 홍보 멘트 준비 안 해오셨어요? 네. 오늘 모처럼 하늘이 좋아가지고요. 하늘 보느라고 정신이 나갔습니다. 약간 익숙해지시니까 이제 약간 이제 느슨해지고 계십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색다르신 홍보 대사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오늘은 이 홍보를 제가 다른 각도에서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고정 패널이신 노영희 변호사께서 책을 내셨다고요? 아, 예. 뭘 또 이렇게 그냥 솔직히 말씀하셔도 돼요. 쑥스럽게. 네, 어떤 책이에요? 예, 요즘에 이제 재산 상속이나 뭐 유산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끼리 분쟁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거가 관련해서 그냥 재밌게 그랬으면 꼭 짚어봐야 될 법률 쟁점을 좀 정리를 해서. 상속 관련된 책이에요? 예, 그러니까 재산 절대 자식에게 물려주지 마라. 이제 이런 내용으로 만든 책인데요. 제가 볼 앵커도 보실 책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도 돼요? 예. 많이 안 사볼 것 같아. 왜냐면 네. 해당 사항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아니, 꽤 있어요. 있어요? 집들은 있잖아요. 네. 일단 그래서 제가 네. 한번 읽어보시고 판단하시라고. 책 제목을 일단 읽어주세요. 책 제목이 뭐예요? 재산 자식에게 절대 물려주지 마라. 이겁니다. 제목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죠? 아니, 왜요? 근데 왜 물려주면 그러니까 안 사실 돼요? 이제 물려주는 거는 기본적으로 부모들이 현재 있는 생활을 저당 잡혀서 자식들을 위해서 막 아등바등 살면서 준다는 건데 사실 그게 불로소득하고 또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네. 요즘 조현민, 조현아 그런 자매들을 보게 되면 그 아버지의 부나 아버지의 권력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막 항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맞아. 그런 건 저는 예, 조금 예,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또 하나는 자식에게 부를 물려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실 어떤 방법으로 물려주는 게 가장 적합하고 건전한 것인가 이와 같은 생각을 좀 해보면 네. 좀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했고요. 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제가 팟캐스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또 팟캐스트까지도 예. 영역을 넓히셨어요? 제가 노영희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이라는 좀 긴 제목인데 노두남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팟캐스트인데요. 그 두 남자는 누구예요? 그 두 남자 되게 잘생긴 아나운서 두 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예. 오디오로만 이걸 만들다 보니까 네. 좀 사장되는 면이 있는데 어쨌든 그 팟캐스트를 들어보시게 되면 예. 사실은 상당히 재미있는 사례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법률적인 뭐 결혼, 이혼, 재산 상속 이런 여러 가지 생각 안 해봤던 것들이 잔뜩 들어 있어서 네. 좀 재미있게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살펴봐 주세요. 책 제목이 다시 한번 뭐라고요? 네? 재산 자식에게 절대 물려주지 마라. 절대 물려주지 마라.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인쇄돼서 그러니까 출판사로 서점으로 넘어가니까 저희가 우리 색다른 시선 예. 애청자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래도 되나요, 근데? 잠깐만, 우리 시사 프로 이게 협찬이 되나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쭤보려고.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협찬은 아니고 그냥 제가 저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드리면 안 돼요? 애청자분에게 선물? 네. 그건 또 가능할 것 같다고. 그래요? 예. 네. 그러면 제가 좀 한번 머리를 좀 써보고 알겠습니다. 많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금요일에 박학다스를 진행하시는 서혜성 작가께서 또 아주 특별히 제작한 중절모를 네. 또 우리 애청자 여러분에게 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가능하겠네요. 예. 얼마든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사인된 책. 그렇습니다. 제가 글씨 못 쓰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좀 우울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폭행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어제 오늘 이른바 광주 폭행 사건이라고 하는 게 실시간 검색어가 계속 오르고 있고 청와대 청원 들어가서 16만 2천 명이 지금 서명을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속도인데 국민들이 엄청나게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잖아요. 혹시 두 분 영상 보셨어요, 그거? 예, 봤습니다. 오창익 국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 주제하고 다른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만 첫째 네이밍 이름 붙이기부터 조금 전 문제인데 어떻게? 아니 광주가 지난해 프로야구 우승팀 기아 타이거스의 연고팀인데 네. 150만 인구가 살고요. 그중에 몇 명의 철없는 또 범죄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따서 광주 폭행 사건. 광주를 일반화하는 거고요. 광주는 정말 여러 가지로 아름다운 도시인데 또 하나는 영상이 좀 충격적이긴 했습니다만 이례적인 사건이고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 시민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그런 범죄를 목격하고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데 저는 언론이 또 이것도 굉장히 상당히 이런 류의 사건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사면이 있는 상업주의로 지금 너무 그러니까 언론이 과장 보도하고 있다.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조금 유감스럽게 보는데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말 충격인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다른 사람이 싸우는 걸 말렸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말리러 나간 사람들도 원래 많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나는 말리러 나갔는데 상대방이 나를 쳤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신체에 접촉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사실 그것도 다 우리 현재 그 형법상 다 폭행으로 의유를 하거든요. 동기하고 상관없이. 예, 그래서 경찰은 무조건 쌍방폭행으로 집어넣어요. 네. 근데 지금 이 광주 폭행, 죄송합니다. 네이밍에 대해서. 네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피해자분이 사실은 말리러 나갔다는 거예요. 나가서 네네, 말리려다가 네, 이런 일을 네. 당했다는 건데 네. 이제 저는 그래서 저희 애한테도 야 절대 남의 싸움에 끼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돼버렸다. 네네. 제가 그래서 너무 사실은 좀 마음이 아프고요. 더 중요한 건 지금 가족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피해자분이 대소변도 못 가리고 그렇다고. 네. 눈을 찔려서 실명 위험이 있고 네. 발음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다 그래서 네. 너무 지금 안타깝습니다. 근데 젊으신 법률적으로 노영희 변호사 이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7명이었는데 네네네. 3명은 구속되고 4명은 지금 불구속 입건됐다라는데 그렇죠.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지금 하나 이거. 네. 두 번째는 이게 그 폭행죄로 지금 처벌할 게 아니라 살인미수죄로 처벌해야 되는 건 아니냐. 네. 이거 또 하나. 네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일단 이 사건은 제가 봤을 땐 특수폭행죄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특수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폭행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10명이에요. 이 사건에 있었던 그 상대방 측에서는. 남성 가해자죠. 7명, 여성 네. 3명. 근데 그 중에서 실제 이제 폭행에 가담한 사람은 7명이라는 얘기거든요. 네네. 남성들. 네. 그렇다면 이분들은 사실은 거의 단체나 다중의 이제 위력을 보인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거기다가 지금 나뭇가지 같은 거 그리고 또 큰 돌을 이렇게 머리를 내리셨다 네, 그러니까 예, 위험한 물건으로 사실 폭행을 한 거거든요. 예, 예. 이렇게 되면 특수폭행이 당연히 되는데 네. 이제 그 중에서 일부는 구속해서 지금 조사받고 있고 네. 일부는 불구속이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왜 누구는 불구속이고 누구는 구속이냐 전부 다 같이 집어 넣어야 된다. 네. 근데 이제 경찰은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요. 그 어느 정도나 그 폭행 혐의에 가담했는지 또 폭행하는 과정 중에서 조금 상대방을 좀 말리려고 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선별을 해서 예. 그 중에서 아주 불가피하게 꼭 구속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아마 3명이 그 구속이 영장이 지금 발부가 돼서 네.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행위의 경중을 가려가지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처리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시는 거네요. 네, 살인미수가 안 되는 거는요. 살인이라는 건 고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 네. 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살인은 그거는 아니고. 조금 애매해요. 그 부분은 살인 미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미필적 네, 고의에 의한 그렇죠. 살인 이렇게 가던데요. 네, 미필적 고의가 네. 가능해요. 왜냐하면 큰 돌로 사람의 머리를 아니, 계속해서 내리치면 치지 않았고요. 치지 않았어요? 네, 치려고 했다라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음. 하여튼 그래서 살인 미수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집단 폭행에 적용하는 아주 강력한 법이 있는데 흔히 폭처법이라고 부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입니다. 네, 폭처법. 예. 박정희가 쿠데타 직후에 깡패 소탕한다고 만든 법이에요. 법이 예. 얼마나 무섭냐면 집단 폭행은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합니다.
그리고 뭐 1년 이하 1년 이상 12년 이하 예. 누범 가중처벌하고요. 원래 법이 만들어질 때 세 가지 표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위험한 물건, 흉기 같은 걸 들었다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2명 이상의 집단이라든지, 네. 또 야간이라든지. 근데 야간이라는 건 야간 가지고 많이 다퉜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일몰 시간 맞아요. 이전이냐 이후냐 가지고 맞아요. 폭처법 적용이 되고 안 되고 했는데 이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나와가지고 요 표지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물건과 집단이면 폭처법 적용이 일반 형법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분들은 아마 많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분들이 만약 폭력행위 등에 대해서 전과가 있는 분이라면 아마 따따블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에 들어가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과는 별개로 네, 그런 현행의 시스템은 있다는 사법체계나 거죠. 법례 네. 입각에서도 엄중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렇게 갈 것이다. 아마 오래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법조문에는 엄중 처벌할 수 있게끔은 되어 있지만 네. 실제 폭행에 대해서 그 재판을 해보면 또 그렇게까지 아주 크게 하지는 않아요. 사실 폭행은 원래 처벌을. 네, 큰 죄라고 사실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조금 있어서 네? 그런 부분 좀 그래요? 생각해봐야 돼요. 아니, 네. 판사님들이 남의 돈 떼먹으면 큰 벌을 줘야 되는데 몇 대 맞은 건 큰 벌 아니지 않냐 뭐 이런 경향도 약간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뭐 술 먹고 하다 보면 튀기기 타다 보면 한번 뭐 왔다 갔다 주먹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사고한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 주치 감경이 또 여기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심신미약 상태. 심신미약까지는 안 가지만 뭐 심신미약이죠 말하자면. 술 먹고. 술 먹고 했으니까 뭐 좀 술김에 그랬다 미안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항상 변명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네, 오창희 그 국장님은 또 경찰개혁위원이시니까 경찰에 잘하시니까 제가 하나만 네. 그 사건과 관련해서 하나만 추가 질문 드리고 그러니까 좀 범위를 좀 넓혀보려고 하는데요. 영상에 보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2명이 제압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뒤로 그러니까 물러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경찰이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대응을 했다 이런 네. 지적인데 영상을 보니까요. 그 영상은 뭐 위에서 찍은 저 영상이었는데 동영상이었는데 무기력일 수도 있고 상당히 차분하고 지혜로운 대응일 수도 있다는 오히려 생각이 매뉴얼에 들더라고요. 또 그렇게 있기 때문에 네. 대응 매뉴얼이 아니 그러니까 당장 지금 그 범죄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진행된 직후에 도착해가지고 사람들을 떼어내는 과정이었고요. 뭐 이렇게 경찰관이 손을 잡아 끄니까 뿌리치기도 했는데 대체로 통제가 되는 상황이어서 네. 이건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청취자 여러분들 경찰이요. 영국 경찰 같은 경우에 외국 경찰 우리가 보는 파출세 지구대 경찰, 생활안전 경찰이 말 타고 돌아다니고 하는 그런 아니요, 근데 총기를 휴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육모 방망이 같은 거 하나 들고 다녀요. 경찰의 스탠다드라고 흔히 많이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경찰은요 경찰관들이 총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네. 총은 맞으면 죽거나 크게 다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실제로 경찰관들이 법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뭐 경찰관을 공격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관들이 이 순직하시거나 하는 경우도 많은데 예. 이런 경우는 과로로 인한 거지 예. 범인 피격 그러니까 범인이 경찰관을 공격해가지고 죽게 되는 경우는 정말 10년에 한 명 있을까 말까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공권력이 무기력하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저는 좀 반대예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 오창희 국장님이 만나신 혹은 이 사건에서의 경찰이 뭐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수많은 경찰분들은 조금 소극적으로 대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 현장에 갔었을 때 물론 어떤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양 당사자들이 경찰 나타나는 순간 본인들 스스로가 네. 좀 자중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예. 대부분의 경우는 흥분 상태가 극에 달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경찰이 오더라도 사실은 그분들의 말을 잘 안 따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경찰분들이 함부로 그 광기를 보이는 그 가해자들 틈에 들어가기를 사실은 좀 겁내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들어가더라도 오히려 경찰들에 대한 폭행을 그분들이 막 인사불상돼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제압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나중에 그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 내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또 나중에 뭐 고소당할 수 있다. 네. 이런 우려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소극적으로 임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바로 그러면 지금 두 분이 약간 좀 그 다른 것 같은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 문자 참여 좀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제 그 경찰관 아니라 소방관 분이시긴 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술 취해서 뭐 하는 분을 구조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욕설에다 폭행을 당해가지고 결국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된 이 사건 저희가 어제 이제 또 이제 소방관 분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 네. 이게 이제 비슷한 경우로 이제 그 국민들 뇌리에 인식이 되면서 오히려 좀 강화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죠. 이런 행위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또 어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쉽게 하면 공권력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는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자 참여창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우물정 0951, 우물정 0951로 좀 보내주시면 되고요. 근데 요 이야기 하기 전에 제가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그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그 사건 말고 다른 유사 사건 오늘 나온 뉴스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지나가는 70대 노인을 2단 옆차견에서 묻지마 폭행을 한 30대 남성이 이런 네. 경우에 있고 또 70대 운전기사분을 마구 폭행을 해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사건도 있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쿨쿨 자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만취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어디 가십니까로 물어봤다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기가 막혀갖고 이제 더 이상 그 할 말이 없던데 이런 이야기를 좀 일단 이게 일반화하는 것 자체가 이것도 그러니까 위험한 것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주먹부터 나가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엊그제 그 노영희 변호사님 연결하면서 심리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신 분으로서 근데 네. 그저께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한번 좀 그 심리 구조 좀 분석을 해주세요. 왜 주먹부터 나가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울화를 못 참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 조현민, 조현나 씨는 본인들이 권력이 있고 건세가 있으니까 예. 함부로 갑질을 하고 소리 질러도 사실은 상대방들이 꼼짝을 못했었지만 예. 그걸 당하는 사람들이 다 그게 하늘에 쌓이고 있거든요. 속에 울분이 쌓이는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이 술을 먹고 이러다 보면 정신적으로 그동안 통제하던 것들이 통제가 이제 안 되는 상황에서 폭발해버린다. 예, 자신도 모르게 조금만 상대방에서로부터 자극이 오면 예. 혹은 외적 자극이 오게 되면 그것을 제대로 본인들이 이제 소화해서 대처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술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식의 행동을 하게 되면 네. 그것을 A라고 받아들이는 게 정상이다라고 했을 때 그걸 A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B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경우에 자기 자신에 대한 방어 심리가 또 작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 조금만 건드리게 되면 그걸 오히려 네. 나에 대한 공격으로 잘못 해석을 해서 아. 그 상대방에 대해서 엄청난 폭발적인 공격을 본인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네, 욱하는 심정, 또 뭐 화풀이 심정 뭐 이런 것도 분노 조절 장애, 충동 조절 장애 요즘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게 우리 모두 이 요즘 국민들 전체에게 다 사실 다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우리 있습니다. 속담에 울고 싶은 자의 뺨 때려줬다고 너 잘 걸렸다. 그렇죠. 뭐 이렇게 그럴 수 가는 있고. 겁니까? 또 이게 더 중요한 건 약한 사람한테 특히 이게 강하다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노인이잖아요. 이런 지금 경향이. 사례가. 오첸 국장님 어떻게 읽고 계세요? 아니, 이런 그러니까 현상은. 뭐 분노 조절이 어려운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결론부터 앞질러 말씀드리면 아주 걱정할 지경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위계, 예. 뭐 힘의 작용 이런 데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두 분 아시다시피 등치도 좀 있어가지고 길거리 다니면서 손해볼 일은 별로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건드리고 뭐 이런데. 위계와 위력은 모르겠어요. 위압. 네, 위협적.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데. 농담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여성이거나 아까 네. 어르신이거나 또 네. 체구가 작거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그 표적이 되는 것 맞아요. 같은데 대상이. 이런 면에서는 정말 우리 사회가 반성할 성찰할 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갑질이라는 게 뭐 재벌 총수 따님의 무슨 폭행, 뭐 업무방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갑질이 일상화되니까 힘의 작용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상대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이렇게 고약한 거고 저는 뭐 우리 청취자들 중에는 그런 분이 절대 없겠지만 그런 분들은 우리 방송 안 듣겠지만 혹시 주변에 그런 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거나 자기보다 힘이 없다고 괴롭히거나 심지어 폭행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은 대가를 아주 분명하게 치른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욱해가지고 한번 주먹질을 했지만 아까 그 70대 기사를 폭행해서 숨지게 한 30대 청년은 굉장히 오랫동안 감옥에 살아야 될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한 번의 일 때문에 네.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고요. 그 사람 인생 망친 게 중요해요. 그 할아버지 돌아가신 게 더 당연히 그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려는 마음이 들 때
엄한 처벌이 따른다는 것도 좀 기억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저 고창 국장님 그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우리의 오늘 이야기로 넘어가야 될 텐데 그 전에 지금 많은 분들이 의견 주고 계시는데요. 3688님은 공권력이 강화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경찰이 와도 무시하고 통제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4708님은 인권을 무조건 중요시하는 사회적인 풍토에서는 백약을 써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또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그건 좀 그런 사회가 어느 사회인지. 8774님은 술 취한 사람들 경찰 공권력을 넘넘 무시하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현실을 고발해 주시는 문자를 주셨고요. 3019님은 가만히 있어도 욕하고 강력 대처하면 비난하고 여기가 미국도 아니고 경찰관도 불쌍합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아니요, 안 맞는 말입니다. 지금 의견이 다른데 네, 말씀해 아니 주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공무집행방해나 모욕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그 처벌 사례의 피해자들이 대부분 경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경찰관들 불쌍하지 않고요. 경찰관들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네. 예전에 그 인천 길병원 장례식장 사건이라고 하나 있었는데 어떤 텔레비전 언론이 특정 보도를 했었어요. 그 조폭. 네, 조폭 살인 저도 사건이죠. 그 뉴스 영상 봤어요. 네네. 그런데 그 영상으로 보면 막 경찰관 그때 형사들이었는데 4명 있었는데 네. 조폭들이 들락날락 하는데 꼼짝도 못하고 무기력하다 이거예요. 근데 나중에 확인된 사실은 뭐냐면 살인사건 직후에 뭐 삼거리파와 사거리파의 충돌이었는데요. 네. 딱 4명의 형사들이 100명이 넘는 조폭들을 왼쪽으로 정렬, 오른쪽으로 정렬, 이렇게 육성으로 정렬을 시킨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면 청취자들 안 믿으세요. 네. 근데 무슨 얘기냐면 조폭도요, 그 나쁜 범죄자들인 경우가 많지만 따지고 보면 먹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경찰하고 충돌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주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난 직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격앙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조폭들이 경찰의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주 정말 그 뭐랄까 뭐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질풍노도의 시기를 달리고 있는 어떤 청소년이면 몰라도 경찰에게 그렇게 한 사람들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좀 더 강력하게 제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경찰이. 강력하게 제압을 하죠, 지금도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경찰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진짜로요. 그 예를 들어서 주치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럴 땐 경찰서 지구대 같은 데서 술 마셨다고 이 사람이 떠들잖아요. 그럼 네. 경범죄 처벌법 위반인데 경범죄 처벌법은 가벼운 범죄고 범죄라고 보기 어려운 기초질서 위반인데 네. 벌금을 얼마로 해놓냐면 이런 거 60만 원으로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60만 원이란 건 뭐냐면 50만 원, 1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이하면 현행범이 아닌 한 체포하지 않거든요. 체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딱 10만 원 넘긴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네 관서에 와서 술 먹고 시끄럽게 굴면 체포해서 48시간을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안전장치까지 다 마련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물론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나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런 장면을 많이 보시겠지만 대한민국 경찰 그렇게 무기력하지 않다. 시민들이 경찰까지 걱정해 줄 상황은 아니고 거꾸로 경찰이 시민들을 걱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압 과정에서의 공권력과는 그러니까 별개로 잡아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까 오찬 국장님 말씀하신 거고. 아니 그건 그렇죠. 진짜 범죄자들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술 먹고 그냥 조금 떠드는 분들은 아니고요. 예. 네. 노영희 변호사님. 아니 근데 지금 술 먹고 떠드는 거가 뭐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예. 사실 제가 목격한 것만 해도 스스로 벅적해요 진짜. 그래요? 예,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예. 실제 술을 드시는 분들을 행패 부리는 수준은요. 우리들이 그냥 여기 앉아서 상상해서 말하는 것 이상으로 끔찍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경찰분들이 그분들에게 함부로 행동을 못하는 것이 예. 이게 CCTV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오해를 살 수가 있고요. 예, 예. 또 민원이라고 하는 걸 제기하면서 사람들이 괴롭히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 경찰분들이 함부로 이 사람들을 제압하지도 사실 못하는 경우가 저는 많이 봤는데 네. 이제 오찬희 국장님이 보시는 경찰분들은 안 그러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형사사건 많이 해보지만 우리나라 경찰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수 상황이 조금 있는 게 어떤 경우에는 이제 막 그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함부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요즘 공무원들이 친절해야 된다, 뭐 민원 들어오지 말게 해야 된다 네네. 이런 것 때문에 함부로 못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오히려 그 반대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술 취했다는 걸 기화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때리고 함부로 막 욕설하고 이런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뻔뻔한 사람들이. 자, 그래서 예. 그런 사람들 진짜 정말 혼을 내줘야 돼요. 아니요, 근데 그런 뻔뻔한 사람들이 꼬박꼬박 다 처벌받고 있어요. 그래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경찰관서는요, CCTV 사각지대가 없는 데 가지고, 물론 그 경찰서까지 들어가면 이제 술 마신 사람들도 보통 정신 차리고 조심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공권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제들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 경찰은 일선에 돌아다니면서 총을 안 가지고 다니는데 우리는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물론 이런 얘기하면 경찰은 뭐 총을 쏘지도 못하는데 뭐 그러냐라고 그렇죠. 얘기하지만 총을 쏠 상황이 없는 거예요. 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총기로 인한 뭐 사망 사건이나 살인 사건 같은 게 일어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총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네네. 그래서 경찰이 굉장히 세고, 자, 예로 하나 들면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경찰관 증원이 15,800명이 됐어요. 근데 이게 16,000명 정도가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 민선자치한 95년부터 지금까지 증원한 지방공무원 수가 2만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경찰이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인력이 부족하다. 그런데도 힘이 없다라는 얘기. 그런 얘기만 자꾸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자 두 개만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6363님은 5년째 택시기사입니다. 주치 행패를 경찰이 쉽게 훈방 조치하다 보니 간혹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처럼 강력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벌이 약하다는 주치 행패를 훈방 조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튼 오해하신 겁니다. 카카오톡으로 천무님도 주셨는데요. 결국 민원이 무서운 겁니다. 요새 경찰이 함부로 무력 행사하지 못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초등학교 다니는 저희 아이도 압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나중에 민원이 들어볼까 봐. 그게 무서워서 저런 겁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글쎄 경찰관들은 뭐 그런 얘기도 좀 하던데 네. 실제 상황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경찰관과 시민이 있다고 했을 때 경찰관이 시민에 비해서 훨씬 우월적 힘을 가지고 있고요. 조직적이고요. 그다음에 상당한 정도의 물리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더 힘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이런 이례적인 사건, 어떤 지역에서의 알겠습니다. 폭행 사건을 통해서 논의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행위에 대해서 엄중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처벌 전 단계에서의 제압과 체포나 그렇죠. 이 과정에서 공권력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지금 오창익 국장님은 지금 경찰에게는 충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네. 어떤 점을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 노영희분 한 30초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좀 해주시죠. 어떤 입장에서요? 여러분들 화난다고 함부로 남한테 행패 부리지 마시고요. 조금만 참으시고요. 예. 그리고 평상시에 할 말을 조금씩 하시는 버릇을 들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쌓이고 쌓이다가 네. 욱하면 이게 속으로 정말 쌓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폭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남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돌이킬 수 그럼요. 없는 피해를 예. 당하는 그러니까 거고요. 이게 지금 둘 다. 사회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점 확인하면서 오늘 새로 고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노영희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경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